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오무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포항 지진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희원 시청자 평가원과 전국부 김선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주일 미뤄진 수능 정말 긴장감 속에서 이번에 치러졌는데요. 네. 평가원님은 포항 지진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포항 지역에서 최고 진도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래 수십 차례 여진이 이어지면서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된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9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300여 곳의 개인 소유 건축물이 손상되었으며 400가구가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액도 6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사건 직후 임시 대피소가 마련되었으나 긴급 구호품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아 이재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수습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지진 알림 문자가 전국에 발송되었고 지난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면서 정부는 포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지난해 울산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비의 중요성이 또 한 번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이번 지진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경주 지진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포항까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일어난 재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는데요. 네. 지난 15일 오후 2시 29분이었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였죠. 이번 지진은 진앙의 깊이가 땅속 9km 정도로 비교적 얕은 데다 도심 근처에서 발생해 피해가 무척이나 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명피해만 90명에 달했고요. 대부분 떨어지는 물체에 맞아서 골절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13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옥상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고 뇌수술을 받은 78살 여성은 아직도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재산 피해도 컸습니다. 주택 천여 채가 파손되고 차량 30여 대가 부서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피해를 본 주택 가운데 3채는 전파가 됐고요. 210여 채는 반파됐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의 특징은 바로 이 필로티 형태의 건물 피해가 컸다는 점인데요. 이 필로티 구조는 빌라가 밀집된 지대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많이 건축이 됐습니다. 1층에 기둥만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지진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일반 주택보다 훨씬 큽니다. 2015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요.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3,000여 단지 가운데 12,000여 단지, 무려 88.4%가 이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필로티 건물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주택 피해가 큰 만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를 전전하는 이재민만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포항시 흥액체육관 등 9곳에 대피해 있는데요. 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잠자는 것은 물론이고 씻는 것도 참 불편하죠. 네. 식사도 시장통 같은 대피소 바닥에 앉아서 급하게 때우기 일쑤입니다. 특히나 이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위생은 물론 사생활 보호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포항시는 흥해체육관에 몰려있는 이재민들을 흥해공고, 남성초등학교 일단 두 곳으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텐트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이주가 필요한 이재민을 다시 선별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또 지진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 심리 회복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의 이 대피소 생활이 길어지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민간의 열정과는 달리 관계 당국의 대응이 체계적이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지진 발생 초기에 이 담요 등 일부 구호품이 제대로 나뉘지 않아서 이재민들의 불만이 컸고요. 네. 또 막상 자원봉사자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어도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그런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이 공공시설 피해 절반이 바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이 한 400곳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200곳이 학교인 겁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위해 포항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지진 발생 이틀 동안 발생하자마자 이틀 동안은 휴업을 했고요. 이 가운데 건물 균열과 파손이 심한 29곳은 이번 주까지 휴업을 연장했습니다. 네. 특히 본관 기둥이 무너진 흥해초등학교는 당분간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실상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이번 지진 때문에 수능 시험이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주택 5,660여 채가 피해를 입은 만큼 이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재산 피해 규모가 생겨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여진이죠. 이 본진에 이은 여진이 지금까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여 차례나 발생을 했거든요. 네. 특히 지난 20일 밤에 규모 3.5, 비교적 강한 여진이 발생했고요. 바로 다음 날 아침에도 규모 3.6의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인근에서는 현장 취재기자 말로는 10초 가까이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휘청거릴 정도로 강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포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진 피해 규모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예비조사 결과 피해액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 원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으로 초과해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포항시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방비 복구 부담액의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단 피해 지역 주민들 전기, 통신, 도시가스, 또 지역 난방요금,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재민 모두에게 임시 주거지가 제공되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LH가 보유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60여 채를 우선 확보를 했고요. 이번 주부터 차례로 이재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세임대주택과 다세대 원룸 등을 확보해서 제공할 방침인데요. 이 전세임대주택은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1억 원 전세금을 지원하고 이재민은 가스비와 전기료 등 관리비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또 포항시는 안전진단에서 추가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건물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컨테이너 대비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자신보다 좀 더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들을 위주로 먼저 이렇게 들여보내는 그런 훈훈한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평가원님은 또 관련 보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지진 발생 이후 현재까지 포항 지역의 복구 노력에 대한 보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 대피소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부와 포항시가 개인용 가림막이나 텐트를 지급하였고 포항시가 지역의 임대 아파트를 이번 지진으로 자택이 크게 손상된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하여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진의 진앙에서 가까운 포항 북부 지역에서도 내진 설계가 되었거나 기초 설계가 탄탄하게 된 건물들의 경우 피해가 적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과거보다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 안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포항 지역 토양의 액상화에 관한 보도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충격 등으로 인해서 토양의 강도가 급격히 약해져 건물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정부가 액상화 전담 조사팀을 꾸려 진앙 주변의 안전점검을 시행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항사댐의 개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수많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니만큼 토양과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앞으로도 꾸준한 보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주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어도 이 상황 대처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 포항 지진 이후에 토질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포항 지진 이 진앙 부근에서 네. 땅 속에서 물과 모래가 솟구치는 그런 현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진으로 지하수 수압이 높아지면서 액체 같은 성질을 갖게 된 모래가 물과 함께 이렇게 튀어오른 바로 액상화 현상인데요. 국내에서 이 지진 때문에 액상화 현상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액상화 현상이 나타나면 지진동, 즉 지표의 움직임이 훨씬 강해지면서 지진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지반이 불규칙하게 내려앉는 이른바
부등치마 현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액상화 현상이 아스팔트가 깔린 도심 땅 아래에서 발생하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대처가 어려운데요. 물론 이 액상화 현상이 발생한 곳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강한 지진이 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습니다. 또 지반이 침하된 이후 더는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지역이 오히려 다져져서 평소의 지층, 즉 퇴적층처럼 다져진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포항 지역은 지하수가 많고 그 깊이도 굉장히 얕아서 액상화로 인한 지반 침하 위험성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게다가 포항 전역에 널리 분포한 이암의 경우에 이 물을 만나면 불과 몇 분 사이에 가는 모래로 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YTN이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컸던 포항시 장성동에서 지난 2007년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며 캐낸 이암을 확보했는데요. 지하 10m 부근에서 채취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하고 던져도 쉽게 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을 만나면 상태는 전혀 달라집니다. 물에 담그는 순간 돌이 조금씩 모양이 흐트러지는가 싶더니 금세 조각이 떨어져서 나오고요. 이내 돌에서 기포도 올라오더라고요. 20분이 지난 뒤에 꺼내서 이암을 만져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부서질 정도로 성질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돌이라고 보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포항 지역 지하에 이런 이암으로 만들어진 퇴적층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액상화 현상으로 이암층에 물이 스며들면 지반이 쉽게 약해져서 피해가 증폭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초공사에 문제가 없다면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적절한 지반 계량 공법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고도 말합니다. 정부는 우선 액상화 현상이 나타난 범위를 확인하고 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기상청이 합동으로 꾸려진 이 액상화 전담 조사팀이 지진 진앙 주변 8곳에 대한 시추 작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액상화 여부를 살펴보고 있죠. 이 시추 작업에 착수한 곳, 액상화 현상이 목격됐다고 신고가 접수된 포항시 흥해읍 망천리 논, 또 남구 송도동의 송림공원 내 솔밭 등입니다. 시추봉이 20m에서 25m 아래까지 땅속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지질 형질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액상화 여부를 가를 분석 작업의 기초 시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팀은 시추 작업을 통해서 확보한 지질을 토대로 시료 분석 또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액상화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1개월 정도,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1차 분석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정밀 분석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지진 피해가 많은 흥해읍과 장량동, 두호동, 중앙동 지역에 안전진단 전문 인력을 당초 30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피해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건데요. 지진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게 나타난 곳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재개발, 재건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 후 30년이 돼야 재개발, 재건축이 되죠.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규제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 지역 건물 피해가 심각했지만 예상외로 건뜬하게 견뎌낸 그런 멀쩡한 건물도 있었습니다. 내진 설계를 잘했거나 오래전에 건물을 지었지만 안전이라는 기본을 충실히 지켜 지은 그런 건물인데요. 포항 북부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경우 진앙에 가까웠지만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또 지은 지 30년이 된 포스텍 본관 주변 건물도 인근에 있는 최신 건물과 비교해서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내진 설계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그 시절에 건축 표준을 지키면서 원칙대로 공사한 덕분이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기본을 지킨 튼튼한 건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기본을 잘 지키면 이런 재난이 찾아와도 끄떡없이 움직이지 않고 만한 피해가 없이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 지진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전국부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틴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지사이언스와 YTN24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최현주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매섭게 느껴지는 요즘 야외 활동하기 더욱 힘들어지는 날씨인데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주말마다 아이들과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이들과 함께 YTN DMB 이지사이언스를 시청하고 재미있는 실험도 함께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지사이언스는 일상 속 소재나 엉뚱한 상상을 과학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시청자들도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실험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녀들과 함께 보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이지사이언스에서는 시각과 청각에 관련된 궁금증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풀어봤는데요. 먼저 만약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보면서 살아간다면 어떨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보일 때 우리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PD와 출연진이 상황가 바뀌어 보이는 안경을 착용하고 재미있는 대결을 펼쳤는데요. 프로그램 연출진이 직접 실험에 참여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결이 흥미진진하기보다는 너무 길어져 지루함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지사이언스는 톡톡 튀는 진행과 다양한 코너의 구성이 강점인 만큼 내용을 더욱 빠르게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실험 이후에는 그래픽을 이용해서 눈이 사물을 보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장치는 과학적 내용을 핵심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설명과 더불어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닥과 벽이 모두 가로줄 모양으로 이루어진 환경에서 자란 고양이와 반대로 세로줄로만 이루어진 환경에서 자란 고양이를 서로 반대의 환경에 놓았을 때 고양이들은 각각의 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주어진 환경에 맞춰 뇌가 변화하는 뇌 가소성을 잘 보여주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시각에 이어서 청각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요. 공포 영화를 볼 때 음향이 제거된 채로 시각만을 통해서 본다면 공포 영화가 덜 무섭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뇌과학연구센터의 전문가로부터 그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뇌에서 무섭다는 인지가 일어나려면 피질까지 가야 하는데 피질까지 가는데 청각이 시각보다 6배에서 8배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피질이나 망상체와 같은 뇌의 구조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등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이 없어 이러한 용어들이 우리 뇌의 어떠한 부분을 지칭하는지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설명을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등의 그림과 함께 제시하는 부가적인 장치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청각과 시각 중 어떤 것이 반응이 빠를까 하는 궁금증으로 이어졌는데요. 눈으로 깃발의 신호를 볼 때와 호루라기 소리를 들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속도를 살펴보는 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이 실험 역시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을 가진 시민들이 직접 실험에 참여했는데요. 그 결과 연령대와 성별에 상관없이 제각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시각이나 청각에 의존하기보다 과거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차이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실험에 참여하는 모습이 실험마다 여러 차례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시민 참가자들의 생생한 소감을 들을 수 있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청각에 시각이 혼란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도 있었는데요.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과 실제 소리를 달리했을 때 어떻게 들릴까 살펴봤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입 모양은 가를 말할 때 실제 소리는 바라고 들려줬는데요.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신기하게도 다라고 들린다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대의 말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를 때는 뇌가 시각의 정보와 청각의 정보를 적절히 조합하여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리를 인식할 때 청각과 시각 사이에서 뇌가 타협점을 찾는 현상을 맥커크 효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펼쳐진 실험들이 다양한 과학적 이론들과 자연스레 연결되어 어려운 과학적 지식에 더욱 쉽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이지사이언스는 얼마 전부터 프로그램 구성을 바꾸어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의 변화는 이지사이언스가 과학에 쉽고 친근하게 접근한다는 강점을 더욱 강화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출연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늘어 프로그램에 생동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이지사이언스는 우리가 집에서도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실험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과학 실험을 더욱 재미있게 표현하려다 보니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자막과 출연진들의 표현들이 보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시청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이지사이언스는 프로그램 이름처럼 우리 일상 속 이야기를 쉬운 과학으로 풀어낼 수 있고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공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지역으로 총상을 입은 채 기순하였는데요. 이후 북한군의 치료 과정 그리고 당시 공동경비구역에서의 대응 등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내 주요 언론에서도 귀순 과정이나 수술 과정 등 귀순병사에 관련된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해 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북한 귀순병사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JSA 경비대대장이 직접 나섰다는 내용이 영웅담처럼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YTN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귀순 과정에서 추격조에게 총격을 받고 쓰러진 북한 병사의 구조 상황을 구현한 3D 화면을 함께 보여줬는데요. 그를 구조하기 위해 JSA 경비대대장 등 간부 3명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 검증 없이 대대장의 위협심 높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는 것인데요. 이번 YTN 뉴스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기순병사를 구조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포복으로 접근한 건 대대장이 아니라 부사관 2명이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보도에서는 군 내부에서 귀순병사의 구조 장면이 남긴 열 감시 장비 TOD 영상에 대대장의 모습은 없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대장의 영웅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 당국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일 텐데요. 보도에서도 우리 군의 미흡한 대응이 영웅담에 가려져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가십성으로 이례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뉴스 보도에 있어 사실 확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텐데요. 사건에 대해 더욱 정확하고 심도 있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 교수로부터 실시간 재난방송 신속성과 정확성이 생명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포항의 규모 5.4 지진은 지난해 경주 5.8 규모에 이어서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의 긴급 재난 문자 전달이 지진 관측 23초 만에 발송되어 지난해 경주 지진의 8분 9초보다 빠른 재난 경보 체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는
수신이 가능한 단말기에 동시에 전송되는 대국민 공익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경주 사례를 교훈 삼아 긴급전환 문자 발송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기상청으로 일원화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 보고에서 지진재난 방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규모 5.0 이상 강진이 발생할 경우 텔레비전 방송에서 즉시 경보 업무를 송출하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재난방송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경주 지진 이후 지난해 3, 4분기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재난방송이 30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총 185건으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이번 포항 지진 당시에도 일부 방송사는 재난방송이 뒤늦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경북, 울산, 경남 해당 지역 케이블 방송사들이 비교적 신속한 재난방송 시행으로 지역 채널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으로 FM 라디오 방송 직접 수신이 가능해져서 재난방송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포항에서 내진을 보강한 학교는 진앙지가 가까워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큰 지진이 어디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내진 설계와 보강 설비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재난방송에서 똑같은 피해 현장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것보다는 재난 대피와 구조 상황을 골고루 알려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재난 보도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방송의 대응 체제가 조속히 완비돼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